안녕하세요. 예수님은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속에 들어가 가난한 자가 되고 고통당하는 자가 되어서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며 문제를 해결해가는 사람이 자비한 사람입니다. 5.18 항쟁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은 바로 그 자비한 사람입니다. 5.18 광주 항쟁이 일어난 지도 언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해 항쟁 40주년을 맞아 제작되었던 아들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의 영화가 최근 개봉되었습니다. 여러 형태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항쟁 관련자들의 모습을 그린 영화이지요. 스포일이 될 것 같아 영화 상영 동안 대배우 안성기 씨의 연기에 흠뻑 빠져들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5.18 광주항쟁은 80년 5월 18일 오전에 시작하여 5월 27일 새벽까지 열흘간 광주와 전남에서 벌어진 시민들의 항쟁이었습니다. 항쟁 기간 광주는 사회적 고통과 저항의 공간이면서 해방과 자치의 공간이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국가폭력에 의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짓밟힐 때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광주 공동체의 보존을 위해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서도 연대정신을 발휘하여 국가폭력에 저항하였습니다. 외부와의 차단 속에서 밥과 피가 부족할 때 함께 나누었으며 생활 필수품을 매점 매서가지도 않았습니다. 총이 시민들의 손에 들어간 이후 치안 공백의 상황에서도 강도 한 건, 부모와 이복 동생을 살해한 사건 한 건 외에 별다른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광주 시내에 거주하던 각계각층의 시민, 많을 때는 70만 인구 중 30만이 계급이나 성별 또는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각자의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항쟁에 참여하면서 대동세상을 이루었습니다. 시민들은 참된 나라를 외치면서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최정훈 교수는 이 공동체를 절대 공동체라고 부르면서 이 공동체의 형성으로 5월 20일과 21일 공수부대를 물리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인국 신부도 이 절대 공동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시해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동체는 의도된 기획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5.18 광주항쟁은 총을 들고 계엄군에 저항한 무장항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사의 무장항쟁 중에서 동학농민전쟁과 함께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무장을 하게 된 경위, 항쟁으로 지향한 공동체의 성격과 그리고 시민들이 총을 든 이후에 총기의 사용에 있어서 내적인 절제와 규율을 지킨 점에서 정당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법절차에서도 광주 시민들의 항쟁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5.18 광주 항쟁은 5월 27일 새벽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항쟁 이후 한국 사회가 질적으로 변화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민주화를 뒤로 돌릴 수 없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고 군부 세력의 정치 개입에 대한 방파제가 되었습니다. 5.18 광주항쟁의 진실규명과 무자비한 진압의 책임자들을 단죄하기 위한 투정의 역사는 곧 한국 사회의 민주화 이행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5.18 광주항쟁은 항상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할 것으로 믿고 있었던 미국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1979년 12월 초 군법무관으로 임관되어 광주 지역을 방위하는 향토사단인 31사단의 검찰관으로 근무하면서 5.18 항쟁 직후에는 항쟁 관련 사망자를 검시하였습니다. 검시팀으로 구성되어 광주지검의 검사, 경찰관, 군의관, 전남대와 조선대병원의 의사, 그리고 군검찰관들로 구성되어 도청에서 상무충정 작전 당시에 희생된 시민들의 사체에 대한 검시를 하였고, 장례를 위하여 관에 안치되어 상무관에 보관되어 있던 사체 검시도 하였으며, 그 후에도 여러 곳곳에서 발견되었던 사체에 대한 검시를 하였습니다. 유방부 자창을 입은 여성의 사체, 두개골이 처참하게 손상된 사체, 총상을 입어 사철구 쪽에 큰 손상이 생긴 사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본 그들의 사체 모습을 검시조서에 남겼습니다. 이 검시조서와 의사의 사체 검안서는 사망자 수, 사망 원인을 밝히는 기초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투병과 교육사령부 보통군법의 군판사로 9월부터는 재판 지원을 나가 5.18 광주 항쟁 관련 기소사건 중 주로 전남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의 재판을 담당했었습니다. 항쟁 당시 광주 시민으로서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을 보고만 있었다는 이런 부채의식과 군판사로서 궁극적으로 광주 항쟁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못한 것, 그리고 소요죄를 넘어서서 내란죄를 인정한 것에 대한 자괴감이 전역 이후 필자의 법관 생활 내내 이어졌으며, 어떠한 경우도 제대로 된 재판을 해내야겠다는 각오를 다져왔습니다. 저는 오늘 5.18 광주 항쟁에 관련된 사람을 처벌하였던 두 법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무자비한 진압을 하는 계엄군에 대항하여 항쟁에 가담한 시민, 학생들을 5.18 항쟁 직후에 내란죄 등으로 처벌한 법정인데, 이 법정이 5.18의 첫 법정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자비한 진압을 계획하고 시행한 핵심 책임자인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처벌한 법정입니다. 5.18 항쟁에 대해서 무자비한 진압을 계획하고 시행한 핵심자들에 대한 처벌은 항쟁이 종료된 지 15년이 훨씬 지난 후에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정이 5.18의 두 번째 법정입니다. 전남북 계엄분서 합동수사단은 80년 5월 17일 밤부터 7월 말까지 광주항쟁 관련자로 2,522명을 검거했습니다. 그중 616명을 전교사 계엄군법의 검찰부에 송치하고 나머지 인원은 훈방하였습니다. 계엄군법의 검찰부는 80년 9월 5일부터 212명을 불기소 처분하고 404명을 내란죄, 소요죄, 계엄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계엄군이 철수하고 시대가 도청에 진입한 그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죄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이 전남북 계엄분서 합동수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고문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과 광주시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김대중 씨와의 연계, 폭동의 사전 모의를 조사하면서 애비 검속된 정동연, 김상윤, 김은기 등과 항쟁 이후 자수하거나 검거된 전남대 총학생회 간부들에 대한 고문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심 재판을 위해서 5인으로 구성된 재판부와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구성되었습니다. 5인 재판부는 재야 인사, 애비 검속된 운동권 인사, 항쟁 지도부 등의 재판을, 3인 재판은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였습니다. 제가 군판사로 관여한 재판부는 3인 재판부로 화순, 영암, 목포 등에서 발생한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시위에 가담한 사람과 일부 광주 지역 시위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이 재판은
80년 10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서 군 검찰의 공소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5명에 대해서 사형 선고가 있었으며 404명 중 집행유예나 관할관 확인 조치로 석방되지 못한 163명이 항소하였습니다. 육군본부 계엄고등군법의 항소심 절차는 이례적으로 육군본부에서 진행되지 않고 상무대 법정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광주항쟁의 진상이 재판 절차를 통해 외부에 널리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상무대 법정 개정에 대해서는 피고인들도 특별한 이의가 없었습니다. 광주 항소심에서도 5명에 대해서 역시 사형 선고가 있었고 관할관 확인 과정에서 그중에 2명은 무기형으로 감형되었으며 석방되지 못한 83명이 상고하였으나 대부분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재판은 소요죄나 계엄법 위반죄를 넘어서서 국헌문란이나 국토 참조의 목적을 인정을 해서 내란죄의 성립을 인정한 점, 특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총기 회수를 하는 등 수습을 활동한 재야 인사와 종교계 인사에 대해서 내란죄를 인정한 점, 5월 17일 밤에 예비 검속된 사람들에게 5월 18일 이후에 벌어진 광주항쟁의 책임을 물은 점, 수사기관의 고문을 받았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등에 대해 비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후 수감 중이던 사람들은 82년 12월 성탄절 특사로 마지막 11명이 석방되는 등 4번의 특별 사면 조치로 12월 23일까지 모두 석방되었습니다. 5.18의 첫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사람들은 5.18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특별법이 정한 특별재심 절차에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폭도에서 민주화 유공자로 법적인 명예회복을 한 것입니다. 5.18의 첫 법정에서 2번째로 법정으로 가는 과정은 한국 사회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5.18 시위 진압 책임자에 대한 최초의 형사고소는 1988년 10월 노태우 정부 때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이 형사고소선 9명의 전두환, 노태우 등 지휘관에 대해서 그 노태우 정부 말기에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12.12 사건은 박 대통령 시해 사건 수사 도중에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일 뿐이었으며 80년 5월 18일 전후에 소위 광주 사태는 일부 군인과 학생들 사이의 감정적인 충돌과 악성 유언비어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것이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일부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시민을 살상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5.18 시위 진압 책임자 처벌 문제는 김영삼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광주항쟁 정신 국민위원회가 94년도 5월에 전두환, 노태우 등 35명, 이 35명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죄로 고발한 이후에 70여 건의 고소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서울지검과 국방부 검찰부는 95년도 7월에 5.18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면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무너진 구헌정 질서의 근거에서 새로운 정권과 헌법 질서를 창출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을 다투거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등을 비롯하여 대대장급 지휘관에 이르기까지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광범위한 비판이 쏟아졌으며 기소 촉구운동과 특별법을 제정하는 촉구운동이 범국민적 참여하에 일어났습니다.
법 철학자를 비롯한 많은 법학 교수들이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 이론적인 비판을 하였습니다. 이때 이런 교수들의 비판적인 논문들을 게재한 책을 만드신 분이 이 한인섭 교수하고 박은정 교수가 이 5.18의 법적 책임, 역사적 책임이라는 책으로 만들어내서 정대원 교수가 출판부장이라는 이화여대 출판부에서 이 책을 냈었습니다. 한편 고소인들은 불기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사건에서 선고한 결정문 초고를 확정한 뒤에 선고기일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선고기일 하루 전에 전혀 예상치 않게 돌연 심판청구 취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심판청구 취하서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바로 사건을 종결 처리하지 아니하고 새로 날짜를 잡아서 95년 12월 15일에 결정을 선고하면서 주문에서 헌법소원 심판절차는 심판 청구의 종료로 선언되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심판 청구의 취하에도 불구하고 집권에 성공한 내란을 처벌할 수 있는지는 헌법 질서 수호를 유지를 위해서 그 해명이 객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결정을 선고해야 된다는 일부 재판관들이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반대 의견을 통해서 심판 청구가 취하되기 전에 이루어진 평의의 결론, 즉 집권에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결론을 이례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으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검찰의 논리는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이제 막상 처벌하려고 하니까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처벌에서 부닥치는 결정적인 난관은 공소시효의 문제였습니다. 내란죄, 군사반란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15년입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는 범죄가 종료된 때로부터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반란죄의 경우에는 헌법 84조에 대통령 재직기간 동안 형사상의 조치를 받지 아니하는 불소추 특권이 소추받지 않는 특권이 인정되므로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게 됩니다. 이러한 군사반란죄와는 달리 내란죄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직 중에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재직 기간에도 공소시효는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내란죄, 전두환, 노태우의 내란죄 공소시효를 언제로부터 계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상계엄이 해제된 때, 이 81년 1월 24일, 혹은 전두환이 대통령이 2번 취임을 하는데 5공화국 헌법에 따라 취임한 81년 3월 3일로 봐야 되는지, 또 전두환 정부 내내 내란 행위가 지속되었다고 봐서 그에 대한 국민적 저항의 집권 세력이 굴복한 시점인 87년 6월 29일로 6.29 선언 때까지로 봐야 되는지, 언제까지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또는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한 때가 있습니다. 1980년 8월에 그때로 봐야 될 건지, 최규하 대통령 하야해서 이분들이 이제 집권의 목적을 어느 정도를 달성했다고 보내 그때로 봐야 될 건지, 혹은 유신헌법에 따라 전두환은 2번 취임을 하지, 대통령이 유신헌법에 따라 취임을 한 번 하고 5공화국 헌법에 따라 취임을 하는데 그 유신헌법에 따라 취임한 80년 9월로 봐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학자들이 견해가 나뉘었고 주장하는 분부마다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에 그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한 1980년이나 전두환이 유신헌법에 따라 취임한 1980년 9월로 본다면은 이 15년의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셈이 됩니다. 이 논의 시점에. 그렇다면은 이거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렇지 않고 다른 1900 비상계엄이 해제된 81년 1월 24일이나 그 이후로 본다면은 뭐 공소시효가 좀 남아있는 셈이 되죠.
그래서 이제 만일에 80년 9월 1일이나 전두환이 취임한 최규하 대통령이 하향한 80년 8월 16일이나 이때로 보면은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처벌을 위한 기소 촉구 운동과 함께 이제 특별법 문제가 이제 5.18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 공소시효에 관한 난관을 돌파해야 된다. 그래서 이 특별법 제정 촉구 운동이 범국민적 운동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 중에 95년 10월 19일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의 비자금 내역을 폭로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군부 세력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욱 높아지자 민주자유당 총재인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자유당에게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95년 12월 21일에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굉장히 긴 법인데요. 이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5.18 특별법은 그 내용을 보면은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집권한 기간, 그러니까 93년 2월 24일까지죠. 그때까지 기간은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내란죄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법에. 그래서 이런 난관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그전에 불기소해놨던 사람들에 대한 사건을 제기를 해서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이에 그 사건 과정에서 이 5.18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이제 사건이 제기가 된 거예요. 어른 헌법소원이나 위헌재청 신청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만일에 이 결론에 따라서는 전두환에 대한 형사처벌에 어려움이 생길 수는 있어요. 내란죄의 공소시기를 어디에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게 됐는데 헌법재판소는 96년 2월 16일 5.18 특별법 2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5.18의 두 번째 법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죠.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이희성, 주영복, 정호영 등 16명이 이제 두 번째 법정에 기소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 박준병 씨에 대해서는 12.12 사건과 관련해서만 기소가 됐었는데 무죄 판결이 됐고요. 나머지 15명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전두환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노태우에 대해서는 17년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은 15대 대통령 선거 직후인 97년 12월에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의해서 모두 석방되었습니다. 참고로 아까 그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그 내란죄의 그 공소 종료 시기, 공소시효 기산점을 본 것만 여기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를 포함한 1년의 쭉 그 국회의사당 점거 폐쇄, 광주 시위 진압, 언론인 해직, 정치활동 규제 등 1년의 이런 내란 범죄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81년 1월 24일에 비로소 종료되었다고 봄으로써 사실상 모든 이렇게 보면은 사실 문제들이 법에 따르는 문제도 없어지도록 이렇게 대법원이 해석을 했습니다. 5.18의 두 번째 법정,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에 대한 단죄는 과거 청산과 권위주의 청산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인섭 교수는 이것이 가장 성취도가 높은 과거 청산이고 거꾸로 된 정의 기준이 바로잡혔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 단죄를 계기로 해서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희생된 사람과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가 시행이 되고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죽음을 당한 사람의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도 이루어지고 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활동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5.18의 진실을 밝히고
항쟁 진압의 핵심 책임자들을 처벌하는데 가장 동력이 된 것은 국민이 연대한 그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5.18 특별법 제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 과정에서 광주시 진압의 실상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지만 도청합 집단 발표 경위나 헬기 기총 소사 여부, 광주 외곽 피해의 진상, 사망자 수와 관련한 사체 안매장 등의 의문점은 해소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국방부 과거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런 의문점에 대한 조사를 벌여서 다소 진전된 보고서를 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에 구성된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전일 빌딩에서 헬기 기총소사의 타는 자격을 찾아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2020년 11월 30일 1988년 국회 광주청문회의 오랜 쟁점이었던 헬기 사격을 인정한 다음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명예훼손한 전두환에게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문점들을 분명하게 규명하길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 5.18 민주화운동 규명 진상조사위원회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 확실한 근거 없이 광주항쟁을 폄하하려는 주장이나 발언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광주항쟁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하였다는 주장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JTBC 보도에 따르면 탈북민 김명국이라는 분이 북한군으로 광주항쟁에 개입했었다는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광주항쟁 이후 국가의 모든 공식적인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 사실은 확인된 바가 없었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2020년 하반기 조사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1979년 80년 당시 주한 미국 대사관과 미 국무부 사이에 수발신된 전문, 미국 국방정보국, 중앙정보국 작성의 문건 등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미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북한군이 침투한 사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살리고 나누고 함께하며 광주 시민의 부활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광주항쟁의 정신이 현실에서 제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한 시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 증거를 마치고자 합니다. 5월 광주의 현장들은 기억의 퇴적물로서 과거 속에 그냥 덮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되살아나 현재에 회귀하는, 그리하여 그때 내가 거기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를 되묻는 끊임없이 자의식을 깨우는 전설이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지난 2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 전역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군부 쿠데타 세력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군부 세력이 무자비하게 진압하여 사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를 연상하게 합니다. 고립무원이었던 광주를 생각하면서 미얀마 시민들을 살리고 나누며 연대 협력하는 데 힘을 쏟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